사회하는 사회화가 사회화야. 뭐지? 그럼 이 사회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데, 사회화. 화는 뭐뭐가 된다는 뜻이지. 네. 그러면 사회적 존재가 된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회화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고 돼 있었냐면, 사회화는 한 사회 성원이 그 사회의 문화를 학습하는 과정. 졸라 짜증나잖아. 너무 길잖아. 한 사회 성원이 깜짝 그 놀랐어. 사회의 졸라란 말 쓰시는 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나만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깜짝 놀랐어. 한 사회 성원이 그 사회 문화를 학습해 가는 과정. 이걸 진짜 한 10번 써야 기억에 남잖아. 어려워요, 좀 말이. 짜증나잖아. 그러네. 그래서 내가 가르칠 때는 네. 가만히 고민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사회화는 사회화되는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 속에 다 뜻이 있네. 자,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지? 아기가? 응애. 응애. 근데 그게 뭐 거의 뭐하고 비슷해? 동물이요. 그렇지. 아. 거의 짐승하고, 우리 어. 홍진경 씨가 딱 핵심을 잡네. 짐승하고 비슷해.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 인간은 이게 인간. 인간이 되지. 그래서 이 짐승이 인간이 되는 과정이 사실은 사회야. 짐승은 생물학적 존재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서 사회적 존재가 되는 것이 이게 사회야. 그러면 이렇게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지? 짐승이 안 하는 거 우리 하나 하는 거 있잖아. 학습. 사람이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되는 게 사회야. 그래서 사회화, 사회적 존재가 된다. 이게 사회야. 별게 아니야. 그럼 이 학습의 내용이 뭐냐? 이 학습의 내용이 결국 문화야. 이게 사회야. 자, 우리 강의 시작을 영상을 하나 보시면서 이제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단 강의에 앞서 제가 시간 안에 제한된 강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집중을 해서 들어주셔야 이해도에 대한 부분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보았던 영상은 일단 사회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회화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갖고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에 보면 인간이 태어났을 때 짐승과도 똑같은 형태이지만 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사회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즉 사회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인간도 같이 함께 변해 가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환경의 변화와 시대적인 어떤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부분에 포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국가에서는 이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사회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학습, 그 다음에 변화와 범주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그 다음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가 발달되면서 단순화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영위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지고 정교해지고 다양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건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복잡하고 정교하고 다양한 부분이 어느 정도의 이 범주가 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변화와 범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는, 그리고 잘 모르는 앱도 굉장히 많지요. 자, 그런데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낯설었지만 몇 번 사용하고 나서는 지금은 익숙해져 있고 이게 없으면 우리가 불편한 삶을 살 정도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거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제페토라든지 로블록스라고 하는 이런 메타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들었을 때는 낯설었지만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7개의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은 단지 오프라인 공간인 학교에서만 배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 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이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유튜브를 활용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깃허브라고 하는 것도 보면 백신 프로그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내가 살고 있는 기준에서 어느 병원에 백신의 개수가 남아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앱을 개발한 곳이 바로 깃허브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곳들은 그냥 개발자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배우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와서 배울 수 있고 그런 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교육이라고 하는 걸 준비하면서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2020년에 나왔던 오정세라는 배우가 그 연기했던 엉클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이미 한 아이가 자기가 제작한 음악을 이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음악을 듣게 하는 어떤 그런 앱을 사용하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 사이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변화와 범주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코딩이라고 하는 과목도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고 우리는 모르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낯설지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코딩이 또 우리는 정규 과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장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교육 안에서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지표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지표 또한 사회 변화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교과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도 우리는 3, 4학년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고교 학점제라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 속에서 이러한 변화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섭에서 변화와 범주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그 변화를 교육 과정은 담고 있다라는 거고 지속적인 변화에 지면의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변화는 1년에도 정보가 몇 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죠. 그래서 공교육 안에서는 지면 교과서에다가 디지털 교과서를 부과시키고 있고 앞으로는 분명히 지면 교과서보다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자, 지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인쇄를 하면 바꾸기 어렵지만 디지털은 언제 어디든 정보가 바뀌면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만큼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한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부분과 그 범주에 대한 부분은 9세대에 학습을 했던 우리 세대가 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만큼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과 과정에서 이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문제가 생겼죠.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학습 공간이 2년 정도가 비워졌어요. 여러 신문지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냥 대면하게 넘겨버릴 수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교육 과정이 2년이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나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설명보다는 교과 과정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사회학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의 단계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형태로 사회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 있죠. 나, 가족, 지역, 국가, 세계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런 확대가 되면서 실제로 학습에 대한 바탕은 지역이라는 의미, 질이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사회교과 안에 내용적인 체계를 보더라도 질이 일반 사회 역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분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도 어떻다? 초등교과 사회 지리 부분이 가장 밑 베이스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혹시 지리 올림피아드가 열리는 걸 알고 계시나요? 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도 지리 올림피아드가 열립니다. 자, 당연히 우리나라에 우승을 한 친구가
세계 국제 올림피아드에 나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게 국제대회에 나가게 되는 아이들은 모든 답들을 영어로 작성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 의미보다는 지금 보시게 되면 시험의 주제가 있죠. 자, 이 주제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지리 올림피아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리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자연재해, 자원관리,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식량 문제, 인구 변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직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베이스를 깔면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의 내용들을 아이들이 학습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러한 부분의 단계를 거치고 이러한 관점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회 과목은 언제부터 그러면 학습이 가능할까? 자, 학습을 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회라고 하는 과목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 밟고 있는 누리과정 또한 거의 대부분 내발달에 기초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실제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자, 전 세계가 두뇌 교육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을 때 실제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도 요 부분들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5세부터 7세 이 유아 시기 때 논리적인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라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이전을 보시게 되면 이때는 폭발적인 상상력이 발현될 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하지 않는 것도 모든 걸 상상할 수 있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자, 그렇지만 5세에서 7세 때 아이들이 가능하지 않는 상상을 계속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쳐다볼 때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하나의 기준을 다양한 지능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든의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요거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성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상상력으로만 할 수 있는 학습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회학습은 5세부터 가능하다라는 거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누리과정의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국가고시에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11가지 주제죠, 대주제. 자, 그런데 이 대주제들을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영역으로 연결을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경험하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큰 맥락은 누리과정에 주어진 지표이고요. 이 누리과정의 지표는 또다시 초등교과 과정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통합교과서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합교과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 이렇게 많은 개념의 주제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부분은 초등 3, 4학년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중등, 고등까지가 쭉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에 쉽게 말하면 반드시 국가에서 공시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학습의 가장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5세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서 배우게 되는 교육계획안을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를 배우는 데 있어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관점들이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아이들이 이렇게 경험한다라는 거죠. 이 과목이라고 하는 주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교과로 이어지게 되면서 통합교과라고 하는 부분으로 50%를 차지하게 됩니다. 시수해 보면. 자, 국어랑 수학 과목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수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 이 과목들은 다시 3, 4학년으로 가게 되면서 사회교과서에 편제가 됩니다. 당연히 사회교과서를 배우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지리에 대한 부분과 지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회과 부도라고 하는 교과서가 다시 필수 교과서로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조금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 앞에 부분까지 잘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앞에 제가 설명했던 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국가는 배워야 되는 범주를 국가교육과정으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에 내용도 다르지만 배우는 방법도 다르다. 근데 그 배우는 방법은 두뇌 발달이라고 하는 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다각도의 방법을 배우게끔 해놨다. 그래서 유치원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초등교과는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표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교육 시간에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나라를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주제 중에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계 여러 나라를 학습하는 방법이 교과 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생활적인 모습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물과 유적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이고 네 번째는 사건입니다. 자, 생활 모습은 우리가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게 의식주와 종교와 축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그죠? 자,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겨울 교과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부분을 배울 때 실제로 교과서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그림과 사진밖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이든 글로든 표현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각 대륙의 나라들을 표시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교과 과정 안에 주어지는 나라들이 보통 한 20개 정도의 국가가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다 학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 과정에 나오고 있는 이런 국가들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국가들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여러 가지 건축물이나 대표적인 걸 보여줬다면 여기서는 의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옥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이들에게 다 말이든 글이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학년 교과서로 올라가게 되면 이 내용들을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각 나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인데 앞에서 보았던 내용은 옷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만 배웠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옷이 왜 다른지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옷을 입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논리적인 사고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3학년이 됩니다. 자, 그리고 5, 6학년으로 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의식주에 관련되어 있는 문화들을 다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여기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명절이 있는데요. 춘절이라고 하는 명절날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복자를 거꾸로 서서 이렇게 대문에 붙여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중국 사람들은 춘절날 만두를 먹는데요. 이 만두를 먹는 것도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음식들을 만두피에 이렇게 싸서 먹는 이 음식을 보고 사람들은 그 복을 내가 다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사람들의 문화가 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초등 고학년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이 되는 의미로 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식주에 대한 문화라든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는 지진하면 일본만 생각하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한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은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교과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에 보았던 다른 나라를 학습하는 방법에 우리가 보았던 문화, 그죠? 사건, 인물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가 다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의 범위는 복잡하고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 시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교과 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는 우리 중학교 역사 부분까지를 지금 제가 넣어놨는데요. 어쨌든 이 다른 나라의 하나의 재미난 의식주를 통해서 나중에는 역사까지 아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한다면 교과서를 보면서 다른 나라를 배우는 방법을 봤어요. 그런데 교과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자면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문학이었고, 두 번째는 지리였고, 세 번째는 세계 문화였고, 그 다음 네 번째는 과학이었고, 역사였고, 정치 경제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나라를 가지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교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고시하고 있고 배우고 있는 교과 과정에 이러한 학습 방법을 어떻게 교원에서는 제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은 조물조물 역사놀이예요. 자, 역사놀이인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아이들에게 어렵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게 역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역사놀이 책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굉장히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나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권에 보면 역사를 들어가기 전에 역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제목이 어제, 오늘,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역사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부분의 시간적인 개념을 굉장히 쉽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제에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테마들을 먹어본 것, 그 다음에 내가 본 것 있겠지만 아마 분명히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 속에서는 굉장히 쉽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책은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을 보여줍니다.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교과서는 설명이 없지만 이 책에서는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옷을 입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나 멕시코나 페루 같은 곳은 어때요? 고산지대다 보니까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울 때는 벗고 있다가 또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판초라고 하는 이렇게 푹 끼어있는 옷처럼 망토 같은 걸 입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설명들이 너무나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가장 인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교과서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내외의 국가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나라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의 국가들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역사가 황허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황허강 유역에서 발견한 갑골 문자. 자,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는 한자로라고 하는 이게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뮤지컬 같은 거, 그러니까 경극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중국 사람들의 문화를 담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종교라든지, 그 다음 이 사람들의 문화가 각양각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 가면 공중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중국 가서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라고 그런 고민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을 재미나게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국의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지역에 실제로 지진과 화산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교과서에서는 없었지만 책 속에서 다양한 그림, 사진, 그 다음에 글로 아이들에게 쉽게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교과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이제 청나라로 유람기를 떠나게 되는 사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지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유람을 하면서 청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열하일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물에서 물을 퍼올릴 때 두레박 같은 걸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청나라에서 뭐를 했냐 하면 도르를 사용한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길러서 이마에 여성들이 지고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자들이 키가 작다라고 하는 그런 썰도 있잖아요. 근데 청나라 사람들은 양쪽에 지뢰 같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물을 운반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의 재미난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까 교과서에서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은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도 본인이 적극적인 참여와 재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들도 있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공해가 가장 심하다라고 하는 베이징에 대한 부분의 설명도 굉장히 재미나게 해놓은 책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중국의 역사, 그러니까 진시 황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만리장성, 아방궁, 분서갱류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은 우리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만 간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의 전개를 다 설명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면 사회학습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사회학습을 하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학습을 한다라는 거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에 잘 그려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의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학습하는 방법을 일일이 우리가 찾아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교원은 교과 과정과 연결되어 있는 주제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 각각 학습할 수 있게끔 다감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창의융합영재스쿨과 바로 완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또 자세한 거는 또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에 고시된 그 지표들을 주제로 만들어 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올라가게 되면 그 주제에서 좀 더 심화된 주제가 편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주제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그림과 그 다음에 사진, 그 다음에 글로 표기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어떻게 한다? 책으로 접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완독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빠르게 달려왔는데 영상을 하나를 더 보고 우리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 어느 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의 제국주의하고 싸워서 져가지고 빼앗겼던 영토를 대부분 다 찾았습니다. 홍콩 찾았죠. 그렇죠? 영국한테 찾아왔죠. 그리고 마카오도 찾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타이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책무다. 이 책무,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완 문제가 예민한 이유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가운데 타이완 해협 문제가 굉장히 폭발력을 지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타이완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이거는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세계의 화약고가 돼버린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어떻게 통일하느냐가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세계 강국으로 성장하면서 아주 큰 꿈을,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1대1로입니다. 근데 이제 1대1로를 다른 또는 기존의 설명에서는 뭐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저는 조금 문명사적인 차원에서 1대1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왜 1대1로를 할까요? 가장 쉬운 답은 중국 자본 수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중국 경제적 식민지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경제적 측면이죠. 문명사적 측면에서 1대1로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문명의 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놓고 되게 이제 지구를 보지요. 근데 세계 중심은 미국과 유럽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세계 문명의 축이고 강대국의 구도입니다. 그런데 지구 번호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 중심이 어디 될까요? 자, 미국과 유럽이 주변으로 사이드로 나가고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아프리카 이쪽이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꿈꿉니다. 지금 지도 보시면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육상 실크로드 그리고 해상 실크로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길은 예전에 있던 길입니다. 그래서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광저우도 아니고 상해도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이 원추안이야? 예전에 명나라 때 정화가 원정을 갈 때 거기서 출발했어. 이건 뭐냐면 과거와 같은 영화, 세계 중심 국가를 이 길을 통해서 다시 실현하겠다. 이런 꿈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실현하느냐? 보면은 다 서쪽으로 나갑니다. 마지막 종착지는 유럽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자면 지구의 지금 지구본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세계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중국의 꿈은 중심을 이렇게 틀자는 겁니다. 문명의 축을 풀어놓자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안국가들, 동맹국가들을 규합을 해서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고 있죠. 중국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둑 두시면 알겠죠. 싸움 바둑을 하는 사람은 직접 싸움을 하는데 바둑의 고수들은 직접 싸움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면서 자기 영역을 만들고 세력을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면서 결국은 자기 진지를 구축하죠. 중국은 지금 중동으로 나가고 있고 아프리카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진지를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을 주변으로 밀어내겠다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실크로드,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국가가 무려 65개국입니다. 전 지구 면적의 42.3%입니다. 인구가 무려 46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경제 총량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는 유럽과 강대국 중심이에요. 자, 일단 영상을 보셨는데요. 자, 일단 이제 그 앞에 교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24개의 세계 여러 나라가 표기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아이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세계 경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반드시 우리가 학습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패권을 앞두고 있는 나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1대1로라고 하는 거에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1대1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거치게 되는 나라가 65개국입니다. 65개국. 자,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의 42.3%를 차지하는 면적이고요. 자, 인구가 46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중국이 바라고 있는 이 길을 통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다시 한 번 더 중국의 어떤 세계 중심에 서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실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5개국을 거치게 되고 면적의 42.3%를 차지한다라는 거, 46억 명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로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의 학습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것과 선택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국이 꿈꾸고 있는 이 실현화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언어에 대한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게 해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안 하이웨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아시안 하이웨이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건설을 했던 게 아니라 원래는 기구에서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나라들의 분쟁 때문에 멈춰져 있던 거를 1988년 중국이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 실제적으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시아를 지나게 되는 실크로드를 구축하면서 실제로 전 세계 패권을 중국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래학자들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세기는 영국, 21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면 단연 21세기는 중국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짐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버럭 오바마, 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웹사이트에 대한 부분의 정보량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정보를 얻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또한 정보를 얻을 때 디지털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차지하는 언어가 영어입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런데 또 반편으로 보면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중국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영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위는 스페니쉬어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선진국들은 왜 중국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공교육 안에 그것도 초등학교 때부터 시수에 포함시켜서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는지. 자,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교육 대국이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보았던 영상처럼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앞으로는 자리매김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아이들이 거기서 경쟁력을 가진 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중국하고 연결되지 않는 기업, 뭐 산업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거의 대부분 입사를 할 때 중국어에 대한 부분에 가산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중국어는 무조건 4급부터 인정됩니다. 4급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급, 2급, 3급은 중요하지 않아요. 4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4급은 당연히 1급, 2급, 3급을 거쳐서 4급을 따게 되는 거죠. 자, 물론 학습을 통해서 아이가 4급부터 따면 좋겠지만 어쨌든 4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나라 안에 성균관 대학교 안에서도 실제로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중국 대학원이라고 하는 게 신설될 정도로 중국이 그만큼 영향력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갈 때 경쟁력이 될 거라고 하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볼게요. 자, 사립초등학교 시간표에 일주일에 중국어가 5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는 공교육이나 이런 학교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할 이슈, 그죠? 자, 그런데 교육 과정을 또 살펴보면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중학교 2학년 때 중국어가 교과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립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말하는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때부터 중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교육은 중2 때부터 중국어를 넣어놓고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실제로 중국어를 가리킬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 교사들도 실제로 우리가 인원수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래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지역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중학교 2학년 이 교과목에 교육부는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는 그래도 그나마 이 중학교 2학년 때 일본어가 아닌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그런 학교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중국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볍고 재미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중국어도 똑같이 언어입니다. 그죠? 언어. 자, 그래서 이 노암 촘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 이거의 최고조 시기는 생후부터 13세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중국어든 영어이든 편견이 뭐냐 하면 공부로 배웠기 때문에 과목으로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중국어하고 영어를 제2 언어로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배웠던 방법대로 계속 과목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방법으로 다가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은 학교 교과목 안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언어로 분명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염두에 둔다면 이 언어의 습득의 가장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에 아이들에게 환경적인 알림이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후 24개월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이대별로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듣게 되는 이 언어의 반복 횟수가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내가 반드시 해줘야 되는 필수라면 언제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언어에 대한 부분
들은 아이들이 소리에 대한 주파수를 가지고 습득을 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주파수의 차이가 조금 나죠. 그런데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언어들이 결국에는 주파수 차이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어 습득이라든지 영어에 대한 부분을 잘하는 아이들이 중국어도 쉽게 배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중국어를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저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도요새 중국어가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실제로 중국의 북경대학에, 그러니까 중국도 이 중국어가 굉장히 지역이 넓다 보니까 사투리가 많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 배우면 중국어도 사투리를 배우죠. 그런데 이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의 북경대학교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커리큘럼입니다. 그런데 이 커리큘럼을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중국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게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어를 못하면 걸림돌이라고 하고 중국어를 잘하면 디딤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중국에 이러한 문명을 일으키고 다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이죠. 이 사람은 리더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변방관료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돌심남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서 바뀌게 되냐 하면 중국의 가수였던 이 펑리위안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펑리위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남편으로도 유명했던 사람이 시진핑이고요. 자, 이분이 남겼던 말이 있지요. 자, 무엇 때문에 남자를 관리하려 합니까? 똑똑한 남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고 멍청한 남자는 관리해도 소용이 없고 당신을 사랑하는 남자는 관리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펑리위안이라는 사람이 남겼던 위대한 말 중에 이 이야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말들을 던졌어요. 여성들에게.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지혜로운 여성, 지혜로운 엄마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시대적인 변화에 잘 맞추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돈에 대한 투자가 현명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그 안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부분은 저희 경남에서 8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자, 8개의 센터에서 이번 주말 토요일 물론 센터마다 진행되는 시간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가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나게 학습할 수 있는 키즈 스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만리장성이나 병마용갱이나 그 다음에 하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재미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료집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8개 센터에서 동시에 5월 7일 날 1000명 선착순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팩트 있는 나라,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도 이 1000명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각 센터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저희 회사에서 5월 달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프렌즈 제도에 대한 부분의 설명이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듣는 것, 이 영상까지 듣는 것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일단 제가 다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육성센터 이창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2022년 5월 새로 론칭된 빨간펜 프렌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5월부터 교원 빨간펜에서 빨간펜 프렌즈라는 교육을 신규 론칭하였습니다. 저희 빨간펜 프렌즈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빨간펜 언박싱 교육입니다. 5월부터 전국 100여 개의 빨간펜 센터에서 도요새, 아이캔두, 완독 등 교원의 대표 상품의 활용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틀 교육을 다 들으시고 프렌즈 특별 할인가와 자녀 교육의 노하우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빨간펜에서는요, 프렌즈 교육뿐만 아니라 파트너 교육, 그리고 플래너 교육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렌즈 교육은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총 이틀 교육으로 도요새,
아이캔두 초등, 아이캔두 누리퀴즈, 빨간펜, 창의융합 완독을 커리큘럼으로 총 이틀 교육이 진행이 되고요. 이틀 교육을 수료를 하셨을 때는 프렌즈 특별가가 적용이 됩니다. 프렌즈 특별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할인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육 전문가로서 내가 이제 직업으로서 한번 소리가 끊겼어. 도전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파트너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프렌즈 교육 이틀 교육과 함께 3일차 회사 소개 그리고 에듀플래너 제도 안내까지 총 3일 과정을 수료를 하시면 프렌즈 특별가와 프렌즈 특별가에서 그 기준으로 13%의 수수료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교육 전문가로서 고소득과 지속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에듀플래너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듀플래너 교육은 총 2차월 과정으로 한 달에 4일 동안 8일이 진행이 됩니다. 총 8일 과정을 수료를 하시면요. 프렌즈 특별가와 이제 업계 최대 기본 수수료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 기본 수수료는 저희 교원에서 정해놓은 최소 기준을 달성 시 지급이 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네, 프렌즈 혜택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렌즈 혜택가는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프렌즈 교육을 수료를 하시고 해당 상품들을 구매를 하셨을 때 할인가가 적용이 됩니다. 올인원 패키지로 구매를 하셨을 때는 전 상품에 의해 각각 10%씩 할인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빨간펜 프렌즈를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빨간펜 프렌즈는요, 하이맘 사이트에서 이제 수강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검색창에 교원 하이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5월 수료생 전원에게는 DIY 스터디 플래너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럼 하이맘 사이트에서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시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맘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먼저 회원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다 해주시고요. 메인 배너에 신청 바로 가기 혹은 상단에 빨간펜 프렌즈라는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요. 저희가 100여 개 센터에서 각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의 해당되는 센터에 그 지역의 센터를 검색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강 원하는 프렌즈 과정센터를 찾으시고요. 이제 차수별로 일정이 다 다릅니다. 일정 확인 꼭 부탁드리고요. 일정에 맞게 센터에 맞게 수강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을 해 주시면 이제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자동 입력이 되고요. 두 번째, 본인 소속 지국 입력란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 지국장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소속 지국을 기입을 하는 것이니까요. 꼭 가입을 하실 때 소속 지국을 잘 입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속 지국까지 전체적으로 입력이 되면 이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팝업창과 함께 우리 프렌즈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프렌즈 신설 제도 및 우리 교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제도와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프렌즈 교육을 통해서 구매하신 상품에 대한 활용 지식을 가져가시고요. 이제 파트너 제도, 플래너 제도를 통해서 교육 전문가로서 또 멋진 어머니로서 성장하실 수 있는 그런 인연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일정 중에 마지막 플랜즈, 그 다음에 파트너 플래너 소개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적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